FOMC 또 다음 주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네요. 약간 방향성을 좀 본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시그널에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FOMC. 그러니까요. 요즘 전반적으로 물가 지표는 기저 효과가 좀 완화가 되면서 살짝 반등하는 흐름이고 반면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네. 이거 확실히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다음 주에 FOMC니까 마침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얘기를 못 하고 마침 이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티미 라우스 기자, 연준의 이제 내부자, 이제 연준이나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약간씩 이제 흘리거든요. 언론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네. 이제 그 경로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다른 게 하나가 또 있긴 한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정확한 내부 정보를 좀 뿌려주는 것으로 제목이 확실히 아주 새벽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게 뭐 채권한테도 좋게 좀 완화적인 느낌을 주는 제목으로 나왔었죠. 전반적인 톤은 연준 내부에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네. 전반적인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는 건 네. 기존의 이제 매파적인 인사들이 좀 더 힘이 강했다면 요즘은 좀 비둘기적인 쪽으로 톤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새벽에 뉴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 다음 주 FOMC에서 혹시 물론 뭐 금리는 동결될 거고 뭐 큰 변화는 없겠지만 파월 의장의 이제 톤 자체가 약간 완화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내심하면서 가격엔 반영이 조금 되고 있죠. 네. 저도 사실 그 생각, 뭐 저는 원래 옛날부터 네. 뭐 지표 자체가 둔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FOMC에서도 좀 완화적인 얘기가 같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이 통화정책도 통화정책이지만 장기물 금리에 좀 민감하게 요즘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장기물 금리는 지금은 통화정책 영향력이 조금 약해졌고 그것보다는 워낙에 미국 재정이 망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장기 금리가 올라야 된다. 뭐 이런 뉴스. 그리고 이제 금리 자체가 제가 계속 장중에 그 미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면 10분봉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면 늘 아시아 유럽장에서는 금리가 좀 떨어져요. 이게 24시간 거래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장이 개장을 하면 야곱야곱 올라. 그래서 별일 없으면 올라요, 보통 금리가. 네.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올려. 오르다가 이제 지표 네. 같은 게 하나 나오면 그때 이제 흔들 한번 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오르는데 이게 그 8월 초부터 이제 헤지 펀드 쪽에서 미국의 재정이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장기물 금리는 올라야 된다. 뭐 단기물 금리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뭐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물 금리는 연준 뭐 금리 거의 다 올렸지. 뭐 올려봐야 한 번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물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경직돼 있고 반면에 장기물은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 있으니 금리가 올라야 되고 이거를 지금 수익률 곡선이 이제 가팔라진다. 스티프닝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장기물 쪽에 요 헤지 펀드들의 매도가 이제 계속 쌓이고 있어요. 20년 이상. 요러다 보니까 별 얘기가 없거나 그냥 조용하거나 이러면 이제 야곱야곱 금리가 장기물이 올라가는 네. 현상들이 좀 요즘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쪽에는 요 장기물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이제 기류들이 여전히 있고 지표가 여전히 뭐 좋은 지표도 있고 나쁜 지표도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지표는 잘 반영을 아직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일시적이거나 네. 지켜봐야 된다 라는 쪽으로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좀 통화 정책을 늦게 하고 있는 뭐 일본 뉴스 뭐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서 우에다 총재가 인터뷰하던 중에 뭐 제로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뭐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채권에는 좀 금리 위쪽으로 네. 채권에는 약세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것도 주식시장에는 약간의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금리 오르는 게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서 그런 건 네. 혹시 아닐까요? 그 재정을 네, 쓴다는 네, 얘기는 네. 경제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에는 조금 오해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을 쓰고 있냐? 안타깝게도 안 쓰고 있습니다. 어. 재정을 안 쓴다기보다는 네, 네.
왕창 썼다가 원래 예, 재정 확 예. 줄일 줄 알았는데 예, 안 예. 줄이잖아요. GDP 대비 재정 이제 적자가.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재정 제가 이제 보는 지표는 전체 GDP에서 이전 지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전 지출이란 건 뭐 사회복지기금 같은 건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는 게 이제 이전 지출입니다. 예, 예. 요 이전 지출의 비율로 제가 계산하는데 요 비율은 원래 늘 늘어나요. 줄 수가 없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 거의 한 10년 동안 비율이 좀 유지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원금이 코로나 때 3번인가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봉우리가 이제 쭉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그 봉우리가 이제 여기에 와 있는데 네. 요 퍼센트는 코로나 직전의 퍼센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지비 지출이나 돈 뿌리는 게 많은 것 같다. 게다가 재정도 많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숫자가. 그리고 뭐 헤지펀드들 쪽에서도 야, 이거 재정 망가진대.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얼핏 생각하실 때는 미국이 재정을 이제 많이 쓰고 그럼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다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정확하지는 않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정 쪽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했다. GDP 대비 규모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코로나 때 좀 일시적으로 줬던 지원금들이 많이 회수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초에 보육수당,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푸드스탬프 관련된 지출액들이 네. 전부 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환원이 됐거든요. 네. 제가 사실 물가 지표를 볼 때 오히려 이쪽 물가를 봐요. 대표적으로 푸드스탬프에 따른 음식료 지표를 봐요. 음식료는 원래는 코어 물가에서 빠지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넣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물가 상승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현금 지출이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주는 것들만 보면은 정확히 정부의 지원책이 끊기면서 해당 물가의 지표가 안정되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푸드스탬프는 2월 달에 끊겼거든요. 9월, 10월에 끊기는 게 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학자금 학자금 대출이 10월 1일부터 아하. 끊깁니다. 코로나 때 학자금 대출이 코로나 때 그 지급이 일단은 갚지 마라 위에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10월 달부터 갚아야 돼요. 네, 10월 1일부터. 근데 좀 이상한 현상이 좀 최근에 있었는데 지금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예.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저 노란색 선이 보이시죠? 저 왼쪽에 네. 노란색 선이 이제 보이실 텐데 저게 뭐냐면 미국 교육부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네. 교육부 명목으로 들어온 돈. 이게 뭐냐면 학자금 대출이에요. 갚은 거. 네, 네. 사람들이 갚은 거. 보시면은 코로나 되고 나자 폭락하죠. 그게 바로 코로나 때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켜 준 겁니다. 바로. 이게 계속 이제 유예되다가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10월 초부터 다시 갚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원인은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다시 돌아갔어. 그러니까 좀 8월부터인데 이게 8월부터인데 네. 8월부터 먼저 갚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먼저 갚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 그건 이제 미국에서도 아는 사람이 잘 없는데 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좀 복잡하거든요. 아무튼 현재 미리 갚고 있다. 8월부터. 졸업해서 갚는 거 아닐까요? 미국 8월에 네.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니까. 졸업하고 취업해서.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도가 좀 개인적으로. 복잡해서 네. 이제 어떻게 그 지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건 원래는 10월인데 좀 8, 9월부터 미리 갚는 사람들이 꽤 많아. 지금 보시면 취업해서 돈 받았으니까 빨리 갚아야겠다. 이자 내기 뭐 그런 싫어서. 생각 미국 사람 생각은 다들 비슷한 마음인가요? 어쨌든, 네. 빨리 갚아야지. 어쨌든, 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금연성실한 편은 아닌데 왜냐면은 네. 이자가 약간 이자가 변동금리성이 많아가지고 미리 갚아서 좀 이비를 높아질 줄인다. 수 있거든요. 이자를 미리 줄인다. 모기지랑 좀 달라가지고 약간 변동금리성이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모기지보다는 금리가 좀 짧긴 한데 이 학자금도 이제 고정금리가 좀 많긴 한데 이상하게 미리 갚는 사람이 많아서 뭐 원금을 그냥 줄여버리는 건지. 네. 근데 이게 양이 꽤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당 추정치가 조금씩 다른데 네. 대략 35세 이하 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제일 소비를 많이 하는 분들. 애도 많이 낳고. 근데 요 분들의 인당 대략 월 적게 추정하시는 분들은 200에서 250불, 많게 추정하시는 분들은 300에서 350불을 봐요.
그럼 대략 300불 언더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한 달에 300불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출이. 소득이 사라져. 그럼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미국에서는 약간 그 소매 업체들 중에서는 이러한 학자금 대출을 줄이는 사람들이 영향을 제일 받는 품목들이 있다. 이제 그 품목을 파는 기업들을 쇼치자. 뭐 이런 식의 매니징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국가 재정에는 이제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결국 이제 경제나 미국은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경제를 보면 야 내가 10월 달부터 학자금을 갚아야 되니까 미리 좀 돈을 모아놔가지고 한 다음에 갚아야 되겠다. 저 이런 거 못 봤습니다. 약간 미국 사람들이 좀 특이해. 이 사람들은 닥치어야 해요. 미리 준비를 안 하고 닥쳐야 해. 그래서 아니 이제 2달 지나면 돈 갚아야 되는데 그럼 큰일 날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합리적 기대 합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대를 해서 돈이 나갈 거니까 미리 기대를 해가지고 미리 돈을 저축할 거고 효과가 미리 나타날 거다. 나중에 보잖아요. 미리 안 나타나. 네, 직전까지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써. 돈 다 써. 네. 쓰다가 막상 10월이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한 방에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미국에서는 종종 벌어져요. 그 이제 고용도 약간 그런데 이제 불황이 혹은 이제 침체가 오기 전까지는 고용이 되게 좋아. 그 얘기는 해고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혹은 채용을 그냥 꾸준히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만약에 불황이 이제 벌어지고 갑자기 보통 이제 불황이 그렇게 완만하게 안 오고 어떤 트리거가 이제 생겨서 경제가 약간 금융 불안 뭐 이런 게 생겨요 먼저. 근데 그러면 그때부터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해고를 한 거예요. 뭐 이런 계획으로 약간 늦게 움직여. 약간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합리적으로 기대는 안 하고 미리미리 이제 움직이는 게 잘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학자금 대출도 지금 뭐 8월부터 돈이 들어오고 있지만 10월 달부터 꽤 이제 소비에 부담을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에서 재정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오히려 작아지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재정이 경제를 끌어올리기보다는 민간 스스로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 사실 지난 2, 3년 동안 정부의 현금 받아서 쓰던 분들이 없어지니까 확실히 지표가 나오는 걸 그걸 반영해. 예를 들면 지금 어머니들 아이가 이제 있는 이제 네. 5세 이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네.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올라간 시점이 정확히 올해 양육 및 보육 수당이 중단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올해 초 1월. 1월 이후로 이분들이 이제 고용시장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경제를 분석할 때는 과거의 틀을 쓰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부가 뿌렸던 돈의 회수, 제도의 변환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은 확실히 이 장기 금리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하락 요인이야. 금리의 하락 요인. 네. 그런데 이제 재정이 나빠지니까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수급상 금리가 오를 거다. 얘기하는 파가 다수죠. 다수. 네. 이렇게 재정을 지금 많이 안 줄이고 있는데 네. 다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네. 경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쓸 거니까 지금 미리 반영하는 거잖아요. 원래 모든 네. 유가증권 내년에 쓸 거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제 내년까지는 잘 반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냐면 10년물은 듀레이션이 네. 7년은 되니까 최소한. 근데 일단.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길게 생각 안 그렇게 해. 안 한다. 제가 보니까 네. 당장 닥쳐야 움직여요. 닥쳐가. 네. 닥쳐. 이게 소비자도 그렇고 네. 그 채권 시장도 그렇고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채권 매니저가 있긴 해요. 네. 있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가령 10년물이나 30년물을 채권을 거래하시는 분은 뭐 보험사나 연기금이지 않습니까? 주로 엔드 유저라고 하죠. 뭐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냥 갖고 계속 있어. 이런 엔드 유저가 얼핏 생각할 때는 30년짜리 채권이면 30년 동안의 물가와 성장을 생각해서 거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해요. 옛날엔 그랬어.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규제. 어떤 규제가 있냐면 회계 관련된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요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면밀하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시가평가를 안 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보험사나 연기금은 30년짜리 채권을 뭐 4%에 샀다.
그러면은 얘가 뭐 금리가 변하면 이제 움직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난 어차피 이거 만기까지 들고 갈 건데 그러면 금리 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요 부분은 4%의 금리를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따박따박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뭐 오르든 떨어지든 반영 안 해. 하지만 이건 규제가 약할 때 옛날에. 요즘은 규제가 강해졌어요. 그러면 30년짜리 채권 샀지만 네가 그거 안 판다고 누가 장담해? 반영해. 하면 금리가 지금 오르잖아요. 네. 손실을 반영해야 돼. 그러면 매니저 입장에서는 시장의 추세에 순응하게 돼 있어요. 늘 그래. 금리가 예를 들어서 올라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 사. 옛날에 샀죠. 옛날에 금리가 오르면 절대 금리가 좋으니까 사거든요. 지금은 안 사요. 반대로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시장을 추종해야 돼. 더 공격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장기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물론 생각은 해야겠죠. 30년 동안의 물가와 성장률. 물론 저도 생각해요. 분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보통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립니다. 예, 분위기에 휩쓸려. 지금의 분위기는 분명히 뭐 내년에 더 쓸지 모르겠지만 재정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네. 물론 저는 그것은 이제 재정 하나만 보면은 금리 상승 요소로 해석을 이제 많이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나쁘기 네. 때문에 그 세금이 안 들어와서 왜냐하면 지출이 는 게 아니라 네. 세금이 안 들어와서 재정이 나빠진 건 금리 하락 요인이에요. 원래는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네네. 그러면 당장 이제 또 내일 발표되는 예. 게 또 있잖아요. 예. 8월 CPI. 근데 뭐 매번 CPI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전망치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나온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냐, 관전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관전 포인트는요 휘발유. 유가? 네. 예.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최근 한두 주 사이는 좀 떨어졌지만 레벨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서 요 물가 안에서 이 휘발유 내용이 좀 들어가면은 물론 이코노미스트들은 다 예상치를 내놨지만 이게 일반 신문 지상에 이렇게 뜨면 경제를 보는 대중들은 갑자기 훅 3%까지 갔던 물가가 3.6이 나와? 지난주에도 올랐던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MOM을 안 보시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MOM을 속도를 봐야 되니까 MOM을 보지만 실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MOM을 잘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시장에는 여전히 물가가 견조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다만 휘발유를 뺀 코어 물가는 꽤 안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어의 한 60-70%가 이 거주비거든요. 근데 이 거주비는 앞으로 1년 동안 다 남아 있어요. 신규 렌트를 1년 후행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신규 렌트의 과거 1년 동안의 패스를 네. 그러니까 얘가 천천히 앞으로 반영을 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코어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될 건데 시장 분위기라는 게 헤드라인을 볼 거냐 코어를 볼 거냐 그때그때 조금씩 이제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봐야 되고 저는 사실 이제 이 물가에서 유가를 좀 어떤 와일드 카드로 좀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왜 불확실성이냐면 사실 이 원유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작년 초부터 원유는 수급이 타이트하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네.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가려드릴 필요가 있는데 실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올해도 많이 떨어졌고 원유 시장에서는 이제 숏포지션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랬던 게 최근 한 저점 뭐 WTI 기준으로는 이제 60불대였다가 지금은 이제 80불대 중 후반까지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인이 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쇼커버가 나왔어요. 쇼커버가 왜 나왔냐? 사우디는 늘 감산하니까 러시아가 감산을 하는 것 같다. 근데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쟁하고 나서 감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최근에 항구에서 출발하는 유조선의 개수가 좀 줄었다. 실제 이제 노박 러시아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산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치는 사람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버를 많이 했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사우디가 감산을 연장하는데 사우디는 아람코 상장이 연말에 있어요. 예정이 돼 있는데 아람코 상장할 때까지는 과거에도 그런데 네. 지금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면 네.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2019년 12월에 아람코 상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이 사우디의 생산량이에요. 예. 보시면 아람코 상장 직전에 녹색 선이 한번 밑으로 훅 가죠. 네, 그러네요. 고점 비하면 거의 200만 배럴을 감산을 했었었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상장하자마자 증산을 해서 원상복귀가 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 하락은 이제 코로나 때 하락했던 거고. 지금이 또 똑같아. 지금 보시면 역시 1,100만 배럴 고점 갔다가 200만 배럴 감산해서 지금 900만 배럴 사우디가 생산하고 있는데 네. 이게 12월 상장까지 이제 뽐뿌지를 계속 해야 이제 IPO를 500억 달러 정도를 매도한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유가가 좀 높게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작년에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주식시장이 너무 박살이 나서 IPO 못하고 지금 올해 왜냐하면 빈살만이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 우리가 뭐 빈살만 부자 하는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을 마련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아람콜 같은 걸 팔아야 되거든요. 그 솔직히 사우디 기업 중에 기업들이 이거 빈살만이 알면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사빅도 있고 만들려면 많은데 네. 아람코를 상장했으니까 또 다른 걸 상장하기 싫겠죠. 네.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 빈살만이 돈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의 대부분 이제 구부 펀드 그리고 그 구부 펀드에 된 상당수는 60% 정도가 네. 대략 그 사우디 내의 기업들 뭐 왕족들이 운영하는 이제 기업들의 네.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외 나머지 부분이 이제 해외 투자가 돼 있는 건데 네. 돈이 없으니까 그거 뭐 라인 지어야 되잖아요. 도시 그거 지으려면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 상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유가를 높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엄청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회색이 오펙을 제외한 사우디를 제외한 예. 오펙 신났죠. 막 증산하고 있어. 회색 애들은 네네. 특히 이제 UAE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왜냐하면 당연히 많이 팔면은 자기들은 좋으니까 네. 있는데 이 사우디 혼자 정말 독박으로 굉장히 큰 괴로움을 얻으면서도 감산을 계속 12월까지 할 수 네. 있고 그때까지는 이제 원유 시장이 조금 네. 비싸게 그러면 물가에도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견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인도와 이제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예. 이 러시아와 특히 이제 이란산 원유들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급이 원유 시장이 좀 타이트하진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에너지에서 다 타이트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원유 시장이 좀 견조하고 물가가 좀 덜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이게 일종의 불확실성이다. 그 물가와 유가 관계 중에서 많은 네. 분들이 약간 네. 생각이 좀 오해가 있는 게 네.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유가가 제가 네. 여쭤보면 대부분 막 네. 70불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83달러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87에서 보면은 YY로 빵이네요. 거의 없는 거죠. 네. 물론 YY 마이너스가 크다가 빵이 되는 거니까 역효과는 있고 네. 8월은 90달러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웬만큼 올라도 괜찮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다행이네요. 너무 걱정하는 거에 네. 대해서는 이게 오해인 건지 아니면 유가가 100불, 120불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전망치는 104불, 105불, 107불 요즘 나오기 시작하죠. 많이 그렇게.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 아니야? 그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그 유가 때문에 물가가 부담이 된다는 게 네. 유가가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유가 수준이어도 부담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지금 유가 수준이면 부담 안 느낄 것 같아요. 근데 100불 넘어가면 부담 느낍니다. 네. 그리고 원래 유가랑 휘발유 가격이 똑같이 가는데 네. 요즘은 휘발유 가격이 더 높아. 네. 가솔린. 네. 높아요. 이후에. 그래서 요 왜 이제 양자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러면은 휘발유는 어차피 정제유니까 이거 진짜 수요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명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게다가 뭐 툭하면은 계속 미국 전략 비축유가 뭐 지금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저는 그거 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아니 석유가 나는 나라가 굳이 왜 전략 비축유를 해? 라고 하는데 네. 이제 고점이 거의 7억 4천만 배럴인가 됐는데 거의 반토막 났어요. 반 됐어요. 네. 그러면은 몇억 배럴이고 채우면은 난리 나죠. 네. 유가가.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재료로 계속 쓰면 뽐뿌질하기가 되게 쉬워요. 네. 불안 요인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네. 최근에 보고서 네. 얘기 한번 여쭤보려고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하는데 까먹었는데 보고서 이제 한번 생각해 쓰고 보세요. 까먹어요. 네네. 그 최근에 네. 이제 쓰신 보고서를 보면 미국 경제를
무쇠솥, 네. 무쇠솥이 어떤 네. 특성이 있죠? 무쇠솥에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서 통화 정책을 좀 과잉되게 만들기가 네. 쉽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하셨는데 생각나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예. 이게 저희가 그 리마인드 해드렸습니다. 네네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이제 건지. 뭐 이제 한국 사람들 냄비 근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예. 냄비가 좋은 겁니다. 왜냐면 아, 냄비 좋죠. 빨리 끓고 빨리 끓고 씻고, 빨리 씻잖아. 라면 빨리 얼마나 먹을 수 좋아요. 있어요. 네. 맛있게 그러니까 먹을 수 이게 있죠. 내가 이걸 음식을 망하지 않아요 보통. 왜냐면 바로 불반응이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맛은 없을 수 있어. 네. 뭐 혹은 설리거나. 그런데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무쇠솥은 불을 아무리 넣어도 달궈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반대로 이게 너무 뜨거운 것 같아. 그럼 빼야 돼. 빼봐야 식는데 오래 걸려. 오래 걸려. 맞아요. 왜 미국이 무쇠솥이냐면 조달 구조가 장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은 제일 많은 부채는 가계 부채죠. 전부 단기 연동이죠. 네. 단기. 그러면 통화 정책이 굉장히 무서워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가계 부채가 직접적으로 내려가나. 그래서 바로 훅 죽어요. 훅. 뭐 반대로 키울 때도 쉽죠. 금리 바로 내려주면 갑자기 훅 살아나죠. 그래서 통화 정책의 정책 시차라고 하는데 이 시차가 이렇게 조달이 짧은 나라는 굉장히 정책 시차가 짧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조달을 하는 만기도 다 1년, 뭐 3년짜리, 5년짜리로 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잘 없어요. 네. 아주 극소수고 맞아요. 정부나 정부나 이제 공사들, 네. 네. 이제 안망할 것 같은 애들 이제 10년 이상 조달을 하는데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민간.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과 이 가계의 조달이 짧아. 이게 민간이 왜 중요하냐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요. 표를 행사해.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가계부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럼 표를 행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앙은행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반대로 미국은 정반대죠. 모기지를 30년으로 빌려. 난 이미 4%의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봐야 민간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아까 학자금 대출도 고정금리가 많아요. 그러면 기준금리 아무리 변경시켜봐야 영향을 안 받아. 물론 변동금리 대출이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이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망한다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야 바이든 너 정책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 근데 개인들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 모기지를 쓰는 나라들은 특히 미국이긴데 요 미국의 정책 시차가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데 집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100채가 거래되면 이제 부동산 잘 하시니까 요 중에 신규로 지은 집은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보통 10%가 안 돼요. 미국이 지금 한 3, 4% 되더라고요. 네. 판매량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면 네. 나머지 90%는 기존 주택. 근데 기존 주택은 언제 자기 집을 내놓냐면 이사 갈 때 내놓죠. 근데 난 이미 30년 모기지 4% 했는데 이사 가는 순간 7.5% 모기지를 부담해야 돼. 네. 이사 안 가죠. 왜 가? 그러면 집이 없어. 90%의 매물이 사라져요. 90%의 매물이. 네. 그 새로 짓는 집 10%만 이제 조금 야곱야곱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만 이 매수자는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는 매수자도 똑같지 않냐? 매수자도 7.5%의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매수자들은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모아놓은 현금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현금을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난 사고는 싶은데 매물이 없어. 그러면 요 새 집만 사게 되는데 새 집 거래가 작고 그나마 거래되는 건 집값이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 그러면 중앙은행은 야 이거 내가 긴축했는데 경제에 영향이 없네. 네. 더 긴축해야 되겠네. 그럼 더 긴축하면 모기지금이 더 오르고 그럼 매물 더 줄고 집값 더 오르겠네요. 그렇게 움직여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로 조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어서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반대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번 코로나 때는 새로운 게 하나가 더 등장했습니다. 뭘까요?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순자산이 많이 늘어. 우리나라도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약간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래 금리를 올리면 이제 기업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민간은 이제 가계와 기업이라고 했다 했을 때
기업 기준으로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기업들의 조달 코스트가 높아져야 되고 부도 리스크가 커지고 기업이 굉장히 힘들어져야 됩니다. 기업이 왜 부도가 날까요? 빚을 못 갚으니까 부도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미국의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예. 진짜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저거는 정말 모르는 네.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5페이지에 정말로. 있는 그림인데요. 빨간색이 기준금리예요. 예. 파란색이 미국의 기업들의 넷 이자 비용입니다. 넷 이자 비용. 나누기 GDP. 네. 넷 이자 비용. 넷 이자 비용이라는 건 이자로 받는 것도 있죠. 네. 기업들도 예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채에는 비용을 내겠죠. 그걸 이제 서로 상쇄시키면 이제 넷이 나오는데 이게 낮을수록 기업은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옛날에는 기준금리 올리면 부담이 올라가죠.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반대야. 금리를 저렇게 올렸는데 네. 오히려 넷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옛날에 안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 분석은 못 봤지만 제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본 게 정부가 어마어마한 초과 유동성을 이제 풀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엄청난 유동성의 대부분은 원래 개인들이 갖고 있었죠. 네. 초과 저축으로 다 썼어. 지금 초과 저축 없어요? 초과 저축 없으면 끝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애플 아이폰 샀고 자동차 샀고 다 썼어. 그럼 그 돈은 애플과 뭐 GM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예금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그 예금 금리가 지금 6%야. 기준 금리가 5.5%니까 거의 5.5보다 더 높게 금리를 단기 금리로 이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들은 미국은 또 장기로 조달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기로 조달하면은 영향력이 늦게 온다고. 그럼 10년짜리로 조달했어. 근데 옛날에 조달해서 금리가 뭐 4%야. 근데 예금은 지금 6%야. 애플은 30년 만기짜리 막 1% 있고 막 이래요. 옛날에. 찾아보면.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기업은 녹아났죠.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많이들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원래 금리를 인상하고 하면 긴축이 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에 그게 나타나거든요.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건 이제 국채 대비해서 기업들의 신용 위험을 가산하는 가산금리인데 금리 인상하면 가산금리가 기업이 힘들어질 테니 가산금리가 벌어져야죠. 네. 그리고 경제 환경이 금융 환경이 긴축적이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겠냐고. 정반대지. 난 이자 부담이 없다를 넘어서 오히려 이자를 받아. 근데 어떻게 망해? 그러니까 기업들이 스프레드가 전혀 연준의 긴축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와 이게 진짜 긴축을 했는데 아니 기업들은 오히려 현금이 넘치고 개인들은 모기지 금리 아무런 영향도 안 받고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어떻게 더 올려야 되겠네? 그런 현상이 네. 연준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 뭐 이건 예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상업용 부동산처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다 쳐요. 그 이 사람은 금리 올리면 바로바로 죽잖아요. 약한 고리지 일종의 약한 고리. 그래서 이 사람은 대략 뭐 한 4% 정도의 금리 기준금리까지만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연준이 미국 경제 구조를 보니까 뭐 지금 오히려 더 좋아. 이거를 보고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착각이라면 착각이고 혹은 경제 어떤 시차를 뭐 생각 안 하고 금리를 초과로 더 펀더멘털 대비 올려서 경제가 힘들어질 때 나자빠지는 이런 섹터들이 이제 생기겠죠. 뭐 겉으로 보면은 그게 뭐 CRE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올해 3월처럼 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MBS 채권에 이제 MBS 채권이 어떻게 졌냐?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이된 거죠. 개인이 원래는 져야 될 금리 리스크를 개인은 장기로 안 지고 그거를 MBS 투자자가 지게 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스크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그 돈 또 아니냐? 아니죠. 개인은 표를 행사하지만 은행은 표를 행사하지 않죠. 그러면 통화정책상 은행은 망해도 되는 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도 개인이 가입한 상품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그 기업이 부담스러워. 갚아줘야 돼. 네. 물론 약관이 있고 뭐 법이 있고 이래요. 하지만 갚아줘야 돼. 네. 반면에 법인이
혹은 뭐 금융기관이 어디 투자했다고 망하잖아요. 그 니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터진 건데 뭐. 대표적으로 키코 사태가 터졌을 때도 네. 지금 팀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네, 전혀 네. 기업들 키코 때문에 망한 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채권 투자하실 때 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지표 봐야지 보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게 이 기업의 채권을 누가 갖고 있냐. 리테일로 많이 노인분들이 많이 가져와서 쓰고 있다. 자기 은퇴 자금 사도 돼. 망해도 이거는 뭐 은행이 물어주든 그 판사랑이 물어주든 물어주게 돼 있어. 근데 투자한 거 딱 봤더니 아니 뭐 이거 뭐 국민연금이나 뭐 보험사나 뭐 기관 투자자야. 그러면 절대 안 물어줍니다. 그냥 그건 손실이에요, 손실. 네, 네. 그리고 투자하실 때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미국도 그럴래나? 아무튼 미국도 이번에 3월에 SVB 망했는데 네. 얘기하잖아요. 은행 네. 너네는 망해도 좋은데 네. 예금은 다 물려줄게 딱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결국 세상은 정치. 똑같아요 세상은. 다른 거 정치가 없어요. 갑자기 결론이 정치로 가는 어쨌든, 느낌이 네. 있지만, 네. 아, 요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네. 미국 국채 흐름에서 네. 좀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부분. 저는 이제 펀더멘털리 금리가 이제 떨어져야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이제 크다. 리스크라는 건 이제 위쪽 아래쪽 다 리스크가 이제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 뭐 이건 거의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가끔 뭐 뉴스 같은 거나 이제 좀 신문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채에서 헤지 펀드들이 어마어마한 숏을 때리고 있고 반대로 SM 매니저들은 어마어마한 롱 포지션을 채권을 갖고 있다. 둘이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그 주식 보면 현선물 차익거래 하죠.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하나 싼 거를 사고 비싼 걸 팔아서 그 약간의 갭을 확정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갭을 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를 써서 그 갭을 뻥튀기 시켜서 수익을 많이 내는 식의 거래를 이제 주식에서 하시는데 네. 채권도 똑같아요. 특히 미국채 시장에서 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선물이 싸. 그러니까 국채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채 선물. 미국채 선물이 페어밸류 대비 싸고요. 현물, 그러니까 채권, 그 알채권, 이게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 현물 채권, 현물 채권은 싸. 그러면 현물 채권을 사고 선물은 매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갭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가 선무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선이 레버리지 펀드, 그러니까 헤지 펀드예요. 미국채 선물에 대한 넷 포지션입니다. 넷 포지션. 이게 밑으로 갔다는 얘기는 숏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숏. 그러면 얘네들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거네? 그게 아니라 현물에선 롱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포지션이 보시면은 2020년 직전에 코로나 직전에 엄청 커졌죠. 그러다가 한번 쭉 줄어들었죠. 그러다 거의 없어졌다가 네. 작년부터 또 막 늘어나기 시작해서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커요. 왜 크냐면 이게 주식이랑 좀 다르게 규모도 크지만 이게 보통 레버리지를 약 56배 정도 쓰거든요. 현 선물 거래를 지금 선물은 숏쳐놨죠. 현물은 롱해놨죠. 그런데 요 선물을 나중에 정리하려면 선물은 사고 현물은 팔아야죠. 근데 선물은 사기가 쉬워요. 반면에 현물은 이게 숏이 안 돼. 중간에 호가가 없으면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강제로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요 현물은 그냥 산 게 아니고 보통 다른 자금을 또 빌려가지고 쓴 거거든요. 요 거래가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다들 잊어버리신 2020년 코로나 때 3월. 그때 미국채 금리가 저점 뭐 0.2%대도 갔고요. 고점 뭐 1.5% 4%대도 갔고 그때 네.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대규모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헤지 펀드들이 요 매매를 하는데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가지고 요게 약간 국채 시장의 인프라에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결국 연준이 사주는 걸로 영향을 좀 줬어요. 근데 요게 지금 그때랑 거의 똑같이 커졌거든요. 요 거래가 제가 보기에는 국채 시장에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네. 위쪽으로, 금리 위쪽으로. 아래쪽으로도 영향을 주는데 처음에는 위쪽으로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래쪽에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금리는 떨어지는 게
펀더멘털리 맞는 것 같다. 기준금리 다 올렸고 뭐 성장률 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물가 당연히 안정. 그러면 금리는 이제 떨어질 요소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게 보통 언제 청산이 되냐면 아까 제가 현물을 빚내서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빚을 내는 쪽의 시장이 움직이면 강제 청산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내용이 복잡해서 제가 생략합니다만 좀 불안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9월, 10월, 11월 연준이 또 양적 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적 긴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푸는 유동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은 안 줄었어요. 네. 오히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긴축을 그렇게 했는데 지급준비금, 즉 진짜 유동성은 뭐 풀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조금 변해서 만약에 지급준비금에 있는 유동성이 갑자기 그동안 QT 했던 거를 순식간에 다 반영한다. 그러면 엄청난 유동성이 갑자기 빨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 자금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5만 군데를 다 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 자금 시장이 왜 문제냐면 조달을 1일짜리로 다 하기 때문에 네. 이게 한번 막혀버리기 시작하면 그거와 거래된 연관된 수많은 레버리지 거래가 그냥 다 청산이 돼버려요. 이게 뭐 주식, 채권, 외환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연준이 이 지급준비금을 연준이 관리하는 거 아닌데 그 지급준비금이 다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시장이 안정적이야 이런 레버리지 차익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엄청 늘어났어 지금. 지금 이것만 늘어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뭐 수많은 거래들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지급준비금이 혹시라도 변하거나 어떤 아주 작은 트리거가 생겨서 변하면 미국채 금리가 꽤 변할 수 있고 뭐 그거는 뭐 외환 주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다른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는 뭐 저 혼자만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지급준비금도 마찬가지고 어. 좀 리스크 요소다. 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급준비금은 이자 많이 줘서 많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퉁쳐서. 이제 그 네.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그 이자가 불이가 됩니다. 네. 이자를 주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통화정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논란거리였어요. 네.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냐? 네. 아니면 이자를 뭐 좀 낮게 줘도 가지고 있을 거냐? 네. 다만 이제 버냉키 옛날에 버냉키 의장은 그래도 금리 줘야지. 네. 네, 줘야 되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놀리느니 네. 지준에다가 넣자. JP 모건이 연준 지준에 들어간 돈이 전체 자산의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보면 그런 식으로 그냥 돌리는 거로 유지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게 이제 크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은 규제가 있어요. 네. 네, 은행에 대한 강한 규제 네. 때문에 지준을 많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은행은 사실 지준이 아니면 돈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 다른 은행에 넣거나 큰 은행. 다른 두 은행에 개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은행 예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꽤 돼요. BSF 네, 보면. 근데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지준을 하게 그지. 돼요. 왜냐면 얘는 또 저때 넣었으니까 네, 왔다 다시 갔다 하는 들어갑니다.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은행은 근본적으로 여분의 유동성은 반드시 지준으로 넣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준 금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네. 지준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 줄어. QT를 그렇게 했는데도 네.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네. 안 줄어. 이게 다른 어떤 자금 시장의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되게 이게 불안한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다. 불안하게 유지되고 은행들이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은행이 원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너무 복잡해서 네. 오늘 네,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주 작은 요소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네. 벌써 마무리할 벌써 시간이 그렇게 5분 되네요.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만 그러면 진짜 네, 네. 저희 자료 중에 실질금리 그려놓으신 거 있던데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실질금리 이렇게 높은데 금리 올릴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또 제일 전문가시니까 그 얘기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14페이지 그림을 진짜 보시면 마지막으로, 예. 이게 실질 기준금리. 실질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 뭐 산식은 단순해요. 기준금리에서 물가 뺀 거예요. 네.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죠. 사실 한국이 미국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한국은 뺐고 일단 선진국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실질 금리가 높다는 건 제가 통닭집의 비율을 많이 이용하는데 통닭을 팔아서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통닭 가격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죠. 근데 통닭이 가격이 안 올라. 물가가 안 올라. 그러면 내 은행 이자가 그대로면 그렇죠. 망해요.
지금 요 그림에서 플러스란 얘기는 통닭 가격은 안 오르는데 은행 금리는 높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경제가 힘들어지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실질금리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 지난 15년 동안 대략 평균 마이너스 1%.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구조적으로 변했다. 아니다. 그 얘기 뭐냐면 통닭을 잘 만드는 거야. 10마리 튀려 100마리 튄다. 100마리 튀기고 뭐 로봇이 튀기든지 뭐 AI 생산성에 생산성이 엄청난 네. 뭐 변화가 있어. 네. 그러면 해도 돼요. 네. 금리가 높은 걸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어. 근데 이 통닭집을 까봤더니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게. 뭐 저는 이 통닭집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긴 네. 해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이 통닭집의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95년에서 99년 같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도 실질금 되게 높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그때는 이제 그래서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인터넷 그런 게 높았던 있어서. 시기여서 네. 그때처럼 온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로 뭐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AI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고금리가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죠. 고금리여도 혹은 더 올려도 되고. 근데 그렇다고 보지 않는 분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과거 평균으로만 가려고 해도 기준금리를 300bp 이상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의외로 예상치는 뭐 조금 인하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더 크게 인하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산 시장을 한번 망가졌다 가겠네요. 그렇게 보시는 거면. 이제 이거는 그것까지는 얘기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단순히 경제에 부담이 지금 가고 있다. 혹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냐. 이제 그 판단을 이 그림을 가지고서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300bp쯤 내리려면 1년에 예. 경제가 한번 세게 망가지고 가지 않았나요? 역사적으로는? 300bp 정도면 그렇네요. 네, 꽤 많으니까. 근데 그 300bp가 그 속도, 네. 속도. 속도가 2년에 걸쳐서 300bp면은 2년 걸고 괜찮아요. 네. 근데 1년에 300bp다. 그럼 망가져요. 그럼 네. 망가져야 그렇게 돼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네. 저는- 어느 쪽이라고? 저는 2년, 3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정도는 아니구나. 네. 이 모든 흐름을 거쳐서 항상 종착역을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투자 어떻게 할까요? 투자요? 잖아요. 너무 이제 펼쳐놓고 뭐 5년 뒤, 10년 뒤를 여쭤볼 수는 없고 네.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어떤 질문을. 부분, 어떤 부분 핵심적인 좀 질문. 가장 이해를 어려운 좀 질문입니다. 네. 저도 사실도 아까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다고 얘기한 건 까놓고 얘기해서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모르겠다. 일단 저는 9월에 뭐를 얘기하기가 네. 혹은 포지션을 잡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9월, 10월.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휴가를 다녀온 시절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깨끗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게다가 찬바람은 불지, 마음은 싱숭생숭, 일조량은 줄고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네. 저희 주식 좋게 봐요. 좋게 보고 좋게 저는 보지만, 주식에 대해서 예. 굉장히 밸류가 있다. 특히 한국 주식 네. 되게 좋게 봅니다. 다만 9월, 10월 쪽은 금리를 일단 좀 보고 네. 금리의 방향성이 여기서 만약에 뚫고 위로 가면 그럼 주식시장이 좋기가 어렵잖아요. 반대로 이거 연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물가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재정이지. 재정 이슈가 보통 한 2달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슈가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때 그냥 추격 매수를 하는 게. 그러면 금리의 방향성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추격 매수를 그 다음에 추격 확인할 매수를 걸 하고 강하게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년물이 4%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격 매수하자. 추격 매수.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까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단 4.4를 위로 놓으면 네. 손절. 손절 아깝잖아. 아깝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 고점이 5% 초까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